아버지, 제발 그 쓰레기 좀 버리세요. 그게 돈이 돼요. 밥이 돼요? 평생을 쓰레기 취급받으며 버텨온 이 낡은 통조림 캔 하나가 사실은 5천억 원짜리 보물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70년 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꾸며 건네준 낡은 고철 덩어리. 자식들은 그저 치매 걸린 노인의 망상이라며 아버지를 요양원에 내다버릴 궁리만 했습니다. 자식들의 모진 구박 속에서도 할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낸 것은 단순한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며 내던진 그 캔 속에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흔들 미래의 열쇠, 양자 암호 지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무시당하며 눈물로 지새운 세월, 그 지독한 배신 끝에 찾아온 경이로운 반전과 소름 끼치는 복수극. 오늘 이야기는 한 노인이 지켜낸 70년의 약속이 어떻게 자식들의 추악한 탐욕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도대체 전쟁터에서 건네받은 통조림 캔이 어떻게 미래 기술의 결정체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951년 1월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일사후퇴의 피난길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눈 덮인 산길을 가득 채웠죠. 당시 12살이었던 소년 준석은 아버지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몰려드는 인파와 갑작스러운 폭격 속에 아버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아버지는 자신의 품속에서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고 녹슨 통조림 캔 하나를 꺼내 준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준석의 어깨를 꽉 쥔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깡통을 절대 놓지 마라. 이건 우리 집안의 목숨이고 내 미래다.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준석은 아버지를 차가운 땅에 묻지도 못한 채 그 낡은 깡통 하나를 가슴에 품고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준석의 고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아나 다름없던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아버지가 남긴 그 녹슨 깡통뿐이었죠. 그는 시장통에서 구두를 닦고 공사판에서 짐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배가 고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그는 깡통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버지와의 약속이었고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가문이 유산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준석은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평생을 허리가 휘도록 일하며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장성해 갈수록 준석의 위치는 좁아져만 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준석은 그저 고집세고 답답한 노인네일 뿐이었죠. 특히 그가 금지옥엽처럼 여기는 그 녹슨 깡통은 자식들에게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번듯한 사업가로 성공한 큰아들과 대학 교수인 딸에게 아버지가 보물이라며 안고 사는 그 낡은 깡통은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그 냄새 나는 쇳덩어리를 왜 아직도 안 버리시는 거예요? 치매 검사라도 다시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큰아들의 모진 말에도 준석은 묵묵히 깡통을 닦았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그 깡통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비밀이 들어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사실 준석 본인도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남긴 숫자들이 깡통 겉면에 어렴풋이 새겨져 있었고 가끔 그 깡통을 귀에 대면 아주 미세한 진동 같은 것이 느껴질 뿐이었죠.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노망이 나서 쓰레기를 보물로 착각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준석의 삶은 갈수록 비참해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의 구박은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날 모인 자리에서도 준석은 식탁 끝머리에 겨우 앉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만 궁리할 뿐 정작 홀로 남은 아버지의 외로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오직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놓은 작은 상가 건물 하나였죠. 하지만 준석이 끝까지 건물을 내놓지 않자 자식들은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을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저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는 게 아버지한테도 좋은 일이야. 저 깡통 같은 쓰레기도 거기선 못 들고 있게 할 테니까. 자식들의 대화를 문 밖에서 듣게 된 준석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고려장하듯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다는 사실에 그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가슴속의 깡통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깡통이 대체 무엇이기에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지키라 하셨을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비밀의 봉인이 자식들의 배신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아버지가 남긴 이 마지막 유산의 진실을 확인하기로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세상에 던지는 마지막 저항이 될 것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은 이제 숨길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일궈낸 상가 건물은 자식들에게 더 이상 아버지의 노후, 자금이 아닌 자신들이 하루빨리 나눠 가져야 할 전리품처럼 보였습니다. 큰아들은 아예 변호사를 대동해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할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낡은 통조림 캔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 깡통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살이 분별을 못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고 동시에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자식들은 기어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잠시 잠든 사이 큰아들은 할아버지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깡통을 낚아채 아파트 쓰레기 집화장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텅 빈 자리를 확인한 할아버지의 비명은 온 아파트 단지를 울렸습니다. 내 목숨이야. 우리 아버지 유언이란 말이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맨발로 빗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진흙탕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울부짖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비참했습니다. 자식들은 베란다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것 봐. 저러니 우리가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지. 제정신인 사람이 저러겠어? 그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그저 재산 상속을 방해하는 짐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톱이 다 빠지도록 쓰레기 더미를 파헤친 끝에 겨우 깡통을 찾아냈을 때 그의 곁에서 우산을 씌워준 건 자식이 아닌 낯선 이웃이자 간병인이었던 지숙 씨였습니다. 모두가 미친 노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지숙 씨는 흙탕물 범벅이 된 할아버지의 손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건가요? 제가 잘 보관해 드릴게요. 자식들 몰래 제가 맡아둘 테니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거실에 앉혀두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상가 건물 명의를 넘기고 내일 당장 요양원으로 떠나라는 것이었죠. 자식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할아버지는 자신이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치느라 정작 자신의 인생은 한 번도 돌보지 못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은 할아버지가 끝까지 거부하자 강제로 지장을 찢게 하려 밀치고 당기며 아버지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할아버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깡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7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깡통 겉면의 숫자들. 그 숫자들이 창밖에서 치는 번갯불에 순간적으로 파랗게 빛나는 것을 본 사람은 오직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이 깡통이 너를 살릴 때라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깡통에 새겨진 의문의 숫자들을 하나씩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미친 짓을 한다며 비웃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의 손가락 끝에서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자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양원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밤, 할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깡통에 적힌 숫자, 조합을 지숙 씨가 빌려준 스마트폰 메모장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저 고철 덩어리인 줄 알았던 깡통에서 미세한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빛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며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폈습니다. 자식들이 내다버린 그 쓰레기는 이제 그들의 탐욕스러운 삶을 단번에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떠나야 하는 운명의 아침이 밝았지만 준석에게는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간밤에 스마트폰으로 옮겨 적은 그 숫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그에게는 평생의 한을 푸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지숙 씨의 도움으로 동네 작은 PC 수리점을 운영하는 그녀의 조카를 몰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조카는 처음에 낡은 깡통 사진과 메모장에 적힌 해괴한 숫자들을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그냥 옛날 군용 물품 번호 같은데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지만 조카가 무심코 그 숫자들을 보안 네트워크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순간 가게 안의 모든 컴퓨터 모니터가 일제히 전멸하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가득 붉은 경고창이 뜨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조카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프로그램이 강제로 해킹당하고 있어. 할아버지, 도대체 이 숫자 어디서 났어요? 이건 일반적인 암호가 아니에요. 이론상으로만 존재한다는 양자 암호 구조라고요. 그것도 현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최소 수십 년은 앞선 미래의 연산 방식이에요. 조카의 외침에 준석의 심장은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포화 속에서 아버지가 건네주며 목숨보다 소중히 하라던 그 깡통. 아버지는 그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신의 선물이고 우리 민족을 넘어온 세상을 바꿀 열쇠다. 그제야 준석은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파편들을 떠올렸습니다. 전쟁 당시 추락한 정체불명의 비행체 근처에서 아버지가 발견했다던 그 차가운 금속 깡통.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미군의 최첨단 통조림인 줄로만 알았지만 사실 그것은 시공간의 균열을 타고 넘어온 미래의 데이터 저장 장치였던 것입니다. 준석이 평생 쓰레기처럼 안고 살았던 낡은 고철은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금융망을 무력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양자 암호 지갑의 물리적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이로운 사실을 알리 없는 자식들은 현관문 앞에서 짐 가방을 내던지며 준석을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와요? 요양원 차 와서 기다리잖아요. 그 낡은 깡통은 여기 두고 가세요. 거긴 그런 거 못 들고 들어가니까. 큰아들의 서슬 퍼런 외침에 준석은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 잘되기만을 바라며 거친 손마디가 다 갈라지도록 일해온 세월이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오직 낡은 상가 하나뿐인 줄 알았을 때는 자신을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는 그 상가마저 빼앗고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혈육들. 준석은 품 안의 깡통을 다시 한번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깡통 안에 든 것이 5천억이든 5조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이 추악한 자식들에게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그래, 가마. 가고 말고. 그런데 이 깡통은 내가 가져간다.
내 목숨줄인데 어떻게 두고 가겠니? 준석의 무거운 목소리에 딸은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유, 저놈의 고집. 마음대로 하세요. 요양원 들어가면 어차피 원장님이 다 뺏어서 버릴 테니까. 자식들은 할아버지를 이송 차량에 밀어넣으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아버지만 사라지면 그 상가는 자신들의 차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쓰레기라고 비웃으며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그 순간 전 세계 금융 보안센터에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70년 만에 깨어난 양자 암호 지갑이 준석의 지문과 반응하며 주인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거대한 자산의 소유권이 확정되는 순간 준석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잔혹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서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준석의 가슴에 박히는 마지막 못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차창 너머로 형식적인 손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서둘러 차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아버지가 평생을 일궈온 상가, 건물을 어떻게 금매로 처분해 현금을 챙길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요양원 복도에 홀로 남겨진 준석은 낡은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뒤에도 품 안의 깡통만은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꾀죄죄한 노인이 들고 온 고철 덩어리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자식들이 미리 넣어준 거액의 특별관리비 덕분에 차마 그것을 강제로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허브인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는 유례없는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 죽어있던 암호화 화폐 시장의 시조세이자 인류가 감히 해독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제네시스. 양자 지갑이 한국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인근에서 활성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과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이 신호의 발신지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을 총동원했고 그 좌표는 정확히 준석이 머물고 있는 요양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깡통 안의 데이터가 클라우드망에 접속되자마자 화면상에 표기된 자산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추산액 5천억 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현대 금융 시스템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원천 기술과 압도적인 양의 초기 비트코인 그리고 미래 산업의 핵심 특허들이 양자 암호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폭풍을 알리 없는 자식들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 모여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며 콧노래를 불렀고 딸은 그 돈으로 명품 가방과 자식들의 유학 자금을 계산하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고집 피워봤자 우리 손바닥 아니지. 그 낡은 깡통이랑 같이 평생 거기서 사시라고 해. 자식들의 대화에는 평생 자신들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화려한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아버지를 이용했다는 뿌듯함 뿐이었죠. 같은 시간 요양원 방 한구석에서 준석은 지숙 씨가 몰래 가져다 준 태블릿 PC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의 조카가 원격으로 연결해 준 화면에는 믿기지 않는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전 세계가 이 번호를 찾고 있어요. 이 숫자가 가리키는 금액이 제가 평생 구경도 못할,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예요. 지숙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건네주던 그날의 비명, 그리고 그 깡통을 지키기 위해 자식들의 모진 매를 견디며 쓰레기통을 뒤지던 치욕스러운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쳤습니다. 준석은 이제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돈이라는 괴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신적인 권능을 손에 쥐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숙 씨에게 부탁해 자신의 모든 자산을 관리할 전담 법무법인을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시사항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식들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금융거래와 대출, 그리고 상가 건물 매매 절차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죠. 자식들은 자신들이 판 함정이 자신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늪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요양원에 갇힌 아버지를 비웃으며 독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석의 주름진 손이 태블릿 화면 위에서 승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요했던 요양원의 공기는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이제껏 본 적 없는 거대한 복수의 수레바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의 입가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밀어넣은 지 불과 이틀 만에 그는 평생 아버지가 지켜온 상가 건물을 시장에 내놓고 잔금을 치르기 위해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외제차 전시장과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상상으로 가득했습니다. 동생인 딸 역시 옆에서 거들며 이번 돈으로 아이들 유학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들떠 있었죠. 그들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화려한 중년을 위해 희생되어야 마땅한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장을 찍기 직전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큰아들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그가 기대했던 축하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건설회사의 주거래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겠습니다. 모든 법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사유는 확인되지 않지만 중앙에서 내려온 긴급 차단 명령입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계좌 동결이라니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고르던 딸의 신용카드 역시 한도 초과가 아닌 거래 정지 메시지를 내뱉으며 거절당했습니다. 자식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준석은 요양원의 낡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소 그를 정성껏 돌봐주던 간병인 지숙 씨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들과 세계적인 자산관리 그룹의 한국 지사장들이었습니다. 준석이 70년 동안 지켜온 깡통 속에 암호가 활성화되자마자 전 세계 금융 네트워크의 보안을 담당하는 알고리즘은 즉각적으로 준석을 최상위 VVIP로 분류했습니다. 그가 가진 자산은 단순히 현금 5천억 원의 가치를 넘어 미래 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양자 연산의 마스터 키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석은 지숙 씨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숙 씨, 평생 남 뒤치다꺼리하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 그만해도 돼. 내가 지숙 씨 인생을 책임질 테니까. 지숙 씨는 영문을 몰라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옆에 있던 변호사가 내민 서류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강남의 건물 증여 계약서와 거액의 연금 신탁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노인이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준 이에게 베푸는 첫 번째 보은이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요양원으로 달려온 자식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무슨 사고라도 친 줄 알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 계좌가 다 막히냐고요? 혹시 그 낡은 깡통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부른 거예요? 큰아들은 정장 입은 신사들을 밀치며 준석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이 그를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준석 어르신께 함부로 다가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어르신의 모든 신변 보호는 저희 로펌과 글로벌 보안팀이 전담합니다. 그리고 귀하들께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깡통을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쓰레기라고 버렸던 그 깡통이 사실은 너희들이 그토록 갈구하던 돈 그 자체였다는 걸 알면 어떤 기분이겠니? 나는 너희에게 상속할 재산이 단일원도 없다. 아니, 너희가 지금까지 내 명의를 빌려 누려온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회수할 생각이다. 준석의 말 한마디에 큰아들과 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자신들의 발 아래 있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으로 얼룩진 70년 세월의 보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준석은 자식들의 눈물 어린 애걸복걸을 뒤로 한 채 자신을 위해 마련된 고급 리무진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70년 동안 품고 살았던 낡은 통조림 캔의 껍데기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알맹이인 아모는 이미 준석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 금융망을 재편하고 있었고 그 첫 번째 과업은 바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식들에게 진정한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자산의 소유주 박준석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의 문이 닫히고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식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준석은 비로소 7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통곡했지만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돈에 대한 집착일 뿐이었습니다. 준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아들의 건설회사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단순히 계좌가 묶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준석이 소유한 양자 아모 지갑의 압도적인 자본력은 큰아들의 회사가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의 대출 연장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하청 업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밀린 대금을 요구하며 본사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표님 소리를 들으며 거드름을 피우던 큰아들은 이제 분노한 채권자들의 멱살잡이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딸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대학 교수인 남편의 위신을 세워준다며 호화로운 아파트에 살며 사교계를 누비던 그녀였지만 준석은 그녀의 남편이 그동안 자신의 상가 임대료를 빼돌려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주었다는 충격적인 비리 증거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준석이 고용한 전담 법무팀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딸의 가족이 누리던 모든 부는 사실 준석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모래성이나 다름없었기에 그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교수직 파면 통보와 함께 아파트 경매 공고가 붙던 날 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요양원을 다시 찾았지만 그곳에 준석은 없었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긴 뒤였죠. 자식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판단 능력이 없다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그 엄청난 천문학적 자산을 자신들이 관리해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법정에 섰을 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백발의 노인이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기술의 소유주 박준석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이 작성한 완벽한 정신상태 진단서가 판사 앞에 놓였고 준석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자식들을 향해 일침을 날렸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깡통을 맡겼던 그 절박했던 순간부터 자식들이 그 깡통을 쓰레기통에 내던졌던 그 비참했던 순간까지를 하나하나 증언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법정을 가득 메운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준석은 자신을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던 자식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자식들은 돈 냄새를 맡고 몰려온 하이에나처럼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희 죽게 생겼어요. 큰아들의 비굴한 애원에 준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자식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그동안 아버지 몰래 가로챘던 재산 목록과 그 과정에서 저지른 탈세 및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용서를 빌러온 자식들은 이제 법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범죄자가 되어 수갑을 차게 될 운명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준석은 자식들을 뒤로하고 법원을 빠져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70년 전 깡통을 가슴에 품고 달리던 어린 소년의 눈앞에 펼쳐졌던 그 잿빛 하늘이 이제는 눈부시게 푸른 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끝까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다며 울부짖었지만 준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것은 깡통 안의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켜내야 할 인간의 존엄과 약속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자신의 남은 생을 그 가치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돈은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했던 이들과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자신의 거대한 성체를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준석의 위대한 유산은 이제야 비로소 올바른 주인을 만나 세상을 치유하는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절규는 더 이상 준석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온 준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며 요양원에 쳐넣으려 했던 자식들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준석의 변호인단은 자식들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차량, 심지어 아이들의 명의로 돌려놓았던 은닉 자산까지 샅샅이 찾아내 압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잖아요. 애들 학비는 남겨주셔야죠. 딸이 바닥에 엎드려 준석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준석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깡통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 내 인생도 그 쓰레기 더미와 함께 버려졌다는 걸 잊었느냐? 준석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큰아들의 건설회사는 이미 파산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준석이 소유한 양자 암호 자산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은 준석의 자산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준석은 그들에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자식들과 관련된 그 어떤 금융거래도 영구히 차단하라는 것이었죠. 신용불량자가 된 큰아들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어두운 골목을 전전해야 했고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을 꿈꾸던 딸은 월세방 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그 낡은 깡통이 지켜온 침묵의 대가였음을 그들은 뒤늦게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손에 쥔 이 거대한 힘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깡통을 지키라 하셨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준석은 지숙 씨와 함께 6.25 전쟁의 포화가 가장 뜨거웠던 최전방 민간인 통제 구역을 찾았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자리에 서서 준석은 깡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껍데기만 남은 고철이었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양자 데이터는 이미 전 세계의 과학기술을 수십 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그곳에 자신의 전 재산을 출연하여 국제전쟁고와 및 미래과학재단을 설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발표식 날 수많은 외신 기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준석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준석은 화려한 양복 대신 아버지가 입으셨던 낡은 무명 저고리를 연상시키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자산은 저의 개인적인 부가 아닙니다.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이며 시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 인류의 숙제입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단의 첫 번째 사업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전쟁고아들을 위한 장학금과
인류의 평화를 위한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의 무료 배포를 선언했습니다. 그 시각 행사장 밖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잠입하려던 자식들은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한때는 주인공이었을 그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방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식들은 행사장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신들이 발로 걷어찬 것이 단순한 깡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가장 고귀한 명예와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의 기다림 끝에 아버지가 맡긴 숙제를 완수한 노병의 뒷모습은 그 어떤 권력자보다 당당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석에게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유산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감시하고 자신을 지켜준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 평온한 여생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재단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자 세상은 준석을 기적을 일구는 노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과 찬사 속에서도 준석은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을 뒤로하고 자신이 세운 전쟁고아 지원센터의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게 진짜 행복은 통장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전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공포를 이 아이들은 다시는 겪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준석의 곁에는 늘 그를 진심으로 보필해온 지숙 씨가 함께였습니다. 준석은 그녀에게 재단의 운영 전반을 맡기며 혈연보다 깊은 신뢰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준석의 자식들이 마주한 현실은 지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가 된 큰아들은 한때 자신이 거느렸던 직원들이 일하는 공사 현장에서 잡부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했습니다. 비단결 같은 수트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던 모습은 간대없고 이제는 술, 담배 냄새에 찌든 채 남은 밥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죠. 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강남 사모님 소리를 듣던 그녀는 이제 보증금도 없는 단칸방에서 남편과 매일같이 서로의 탓을 하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아버지를 잘 모셨어야지. 당신은 뭐 잘한 줄 알아? 그 깡통 버린 건 당신 오빠잖아.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증오와 한순간의 탐욕으로 날려버린 천문학적인 기회에 대한 뼈아픈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버지가 머무는 재단 본부를 찾아왔습니다. 경비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을 뒹굴면서도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희 진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소란스러운 소리에 준석이 천천히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퀭한 눈의 자식들을 마주한 준석의 눈빛에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허망함과 연민만이 서려 있었죠. 큰아들은 준석의 구두를 붙잡으며 애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상가 건물 하나만 돌려주세요. 그거면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발요. 준석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큰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그게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희에게 주려 했던 건 상가 건물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아버지의 명예와 신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걸 쓰레기통에 쳐넣었어. 준석은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들이 어릴 적 썼던 서툰 편지들과 준석이 그들을 위해 평생을 아껴온 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수첩이 너희에게 줄 마지막 유산이다. 이걸 읽으며 너희가 무엇을 버렸는지 똑똑히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준석이 등을 돌려 걸어가자 자식들은 절규하며 매달렸지만 보안 요원들에 의해 단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로비에 남겨진 낡은 수첩을 펼쳐든 자식들은 그제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첩 속에는 아버지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리고 그 낡은 깡통이 사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사랑이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아버지를 두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자식들은 그렇게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쫓겼습니다. 준석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이제는 박물관 전시품이 된 그 녹슨 통조림 캔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주신 그 캔은 결국 준석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을 걸러내주는 걸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준석은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그리고 그 가치를 자신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노라고 말입니다. 이제 준석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이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효와 신의가 무엇인지 전 세계에 일깨우는 거대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양자 암호 지갑의 소동은 이제 전설 같은 미담으로 남았습니다. 박준석 옹은 이제 화려한 호텔 펜트하우스나 재단의 이사장실 대신 자신이 세운 전쟁고아 지원센터 뒷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를 5천억의 거부 혹은 미래를 연 노인이라 부르며 우러러보지만 준석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아이들이 불러주는 할아버지라는 평범한 세 글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딴 싱싱한 채소들로 지숙 씨와 함께 소박한 밥상을 차려 먹으며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도 평화로운 황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지켜낸 양자 암호 기술은 인류의 보안 시스템을 한 단계 진보시켰고 그가 내놓은 천문학적인 자산은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적인 훈장 수여식에 초청받기도 했지만 준석은 그저 허허 웃으며 사양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70년 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을 뿐이라며 공을 돌리는 그의 모습은 탐욕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준석을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았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딸은 식당의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남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탓하는 서슬퍼런 눈빛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준석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그 낡은 수첩을 수천 번 넘겨보며 자식들은 자신들이 발로 걷어찬 것이 단순한 깡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비록 몸은 고되고 주머니는 비었지만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노동의 신성함과 사람답게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가끔 먼발치에서 자식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에 준석은 조용히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거액의 상속이 아니라 함께 땀 흘려 가꾼 텃밭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박한 화해의 자리일 것입니다. 어느 노을이 아름답게 지던 저녁, 준석은 장독대 위에 놓인 그 녹슨 통조림 캔 껍데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지켜온 그 낡은 고철은 이제 더 이상 암호를 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어느 보석보다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준석은 비로소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숙제 다 끝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캔을 내려놓고 편히 쉬어도 되겠죠?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한 아버지의 인자한 웃음소리를 뒤로하며 준석은 자신을 부르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안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품은 신의와 사랑으로 결정된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실. 박준석 옹의 70년 여정은 우리에게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 노인의 기적 같은 복수극과 감동적인 유산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